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또다시 이른바 완박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으로 버티다 보니까요. 정부는 시행령으로 운용의 묘를 찾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야당은 이를 막는 시행령 견제법을 내겠다, 이런 발상입니다. 자,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는 시행령 완박이냐, 이렇게 이제 야당을 비판을 했고요. 종천 민주당 의원, 그렇다면 입법 완박이냐, 받아치면서 국회 패싱을 비판하면서 공방이 이어집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취임 1주년 맞았죠? 자기 정치를 더 강하게 하겠다,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이 친윤 모임 아니냐 의심을 받은 민들레, 이 상황을 좀 살피면서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선거 패인도 분석하고 혁신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차기 리더십을 잘 세워야 하는 민주당, 수박 논란이 벌어져 있네요. 자, 그런데요, 경제 위기의 먹구름은 짙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죠. 자, 다들 경제가 문제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우려에 우려를 하더니 도대체 이 문제들은 누가 해결합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국제본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매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주말 사이 쏟아진 월요일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새 뉴스가 많은데, 자, 북한은 방사포를 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 주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외가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근데 이게 어떤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어제 북한이 오전에 방사포를 발사했는데, 어제 오전에. 어제 오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해상으로 이제 발사했어요. 5발 정도 되는 걸로 합참했다는 알려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전에 발사가 됐으면은 원래 이제 북한의 무력 시위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좀 보도가 되거나 알려집니다. 속보로 나오죠. 합참이 뭐 이렇게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미상의 발사체는 이제 전임 정부고, 예. 이번 정부는 뭐 탄도 미사일, 그렇죠. 단거리 미사일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히죠. 속보가 뜨는데 어제는 밤 한 11시 돼서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밤에도 이렇게 쐈나라고 봤더니 어제 오전에 방사포를 쐈던 걸 어제 이제 밤에 이게 알려진 거예요, 언론에. 그래서 오전에 쐈지만 이게 이제 방사포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강도 무력 시위이기 때문에 바로 뭐 언론을 통해서 알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어제 이제 안보실에서 안보 점검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언론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 발사했던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언론에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늦게 이례적으로 공개가 된 것들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어제 영화를 봤습니다. 서울 시내 극장에 방문해가지고 영화를 보고, 또 어제 저녁 이제 만찬 자리에 있어서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청사 앞에서 만찬을 했거든요. 만찬이 끝나자마자 합참에 이 북한의 방사포 쏜 그 얘기가 알려지고, 또 대통령실도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었다라고 알려진 걸 보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 보는 그 스케줄, 또 여러 가지 그 뒤에 이어지는 만찬 스케줄까지 고려해서 일부러 늦게 알린 거 아니냐. 브리핑을 좀 늦춘 거 아니냐. 네, 그런 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전에 방사포 한
5발 정도 네. 추정되는 거죠. 발사가 있었고, 자, 오후에는 대통령 내외의 영화 관람 그리고 이제 영화인들과의 저녁 모임이 있었고, 합참이 처음으로 네. 요 상황을 밝힌 것은 오후 9시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속보로 나온 게 한 11시 정도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영화 관람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이게 묘하게 뉴스 두 개가 꼬였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공교롭기 때문에 네. 뭐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심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12시간 정도 가까이 지났을 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셈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합참에서 발표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9시쯤 발표를 했습니다. 9시쯤이면 뭐냐면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게 브로커 영화 관계자들을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하고 그 만찬이 끝나고 발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 시간을 좀 조정한 거 아니냐. 거기 송강호 씨가 갔나요? 네. 송강호 씨 갔고요, 이제 박찬욱 감독도 갔고요. 뭐 박찬욱 여러 이제 감독은 아니잖아요. 브로커는. 근데 이제 일본 칸 감독. 영화제에서 칸 감독상을 영화제 수상을 관계자. 했기 때문에 네. 그거 영화는 브로커를 봤는데 이제, 네. 박찬욱 감독은 이 헤어질 결심은 아직 개봉을 안 했잖아요. 6월 말에 개봉 예정입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칸에서 수상한 분들이 주로. 네, 뭐 임권택 감독도 함께했고요. 예, 예. 뭐 정우성 씨나 박해일 배우 박해일 씨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두 개가 서로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이제 매번 주말 때마다 좀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북한이 뭔가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무력 도발을 하는 행위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통령이 NSC를 주관을 했느니 안 했느니 네네. 언제 이제 출근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발표 자체를 밀어버린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물론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이 이제 틀린 건 아닌 것이 이 방사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미사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애초에 이제 북한에서는 미사일 부대가 따로 있고 네. 방사포 같은 경우는 이제 포병 부대 소속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사일처럼 이제 탄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어딘가에 이제 이 공격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유도 기능이 없죠.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응하는 어떤 방식이나 이제 수위가 좀 다를 수밖에 없고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대로 방사포 발사 수준은 이제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서 설명하신 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더 그랬었는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이고 당선인 시절에도 이 북한의 방사포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어떤 그 발언을 해왔었고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이제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을 해왔었다는 네네. 겁니다. 지난 이제 3월에도 북한에서 이 유도 기능이 없는 방사포 5발 가량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윤석열 당시 당선자가 이게 제대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니냐라고까지 좀 강도 높게 이게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위반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국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이 9.19 위반 합의가 아니라고 왜 단언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훨씬 이제 강도 높게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방사포 발사는 9.19 위반 수준의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좀 늦춰서 발표한 네네네.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전임 정부와 이제 좀 뭐 입장은 표준화가 됐네요. 네. 방사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할 때는 강하게 비판을 했고 정작 자기 일이 되면은 좀 이렇게 수위를 낮추는 거냐. 이제 이런 네.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뭐 휴일에 대통령 내외 그래요. 칸 영화제에서 쾌거를 올린 영화 관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도발과 꼬이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발표가 많이 늦어졌다. 네. 그게 대통령이 좀 문화 행사를 고려한 발표 아니냐 하는 지금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윤 대통령 이 브로커 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외가 같이 본 거죠. 네, 같이 별점은 몇 개 줬어요? 별점이요? 그게 궁금해요. 별점 얘기는 안 나왔고. 그래요? 극장에서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4개 정도는 그래요? 5개 중에 4개. 뭐 그렇게도 상당히 볼 수가 칭찬을 한. 네. 네, 그래서 그래요. 같이 내외가 팝콘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이런 모습도 사진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대면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하고 팬카페를 통해서도 알려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어서 오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물어봤어요. 네네. 아니 이 영화 관람 일정과 이 방사포 도발이 좀 맞물려 가지고 의구심을 보이는 국민도 있는 것 같다. 취재진 질문에 의구심을 가질 것까지는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북한 도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하고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실 선거 때와 이 맥락이 좀 이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도전자 입장일 때, 네. 야당의 대선 후보 입장일 때는 어쨌든 그 당시 여당이자 혹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만 세우면 충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이제 획득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들 일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다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어제 이제 브로커 관람과 그 영화 관계자들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수 언론에서는 사실 이제 윤 대통령이 브로커 관람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초청 만찬하고 비교하는 기사를 많이 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소위 이제 기생충이 큰 호응을 네네, 받았을 때 맞아요. 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면서 영화에 나왔던 이 짜파구리 식사를 했던 그걸 두고 그 당시에 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이제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었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극장에 가서 이제 관람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행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네네. 막상 이제 뚜껑을 열고 봤더니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를 관람하는 거는 별도 행사였고 결국은 영화 관계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찬을 하면서 격려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이 이제 운영이 된 거죠. 네네. 그런 걸 보면 결국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이제라도 좀 인식하고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에서도 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방식으로만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태도를 다소 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알겠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자, 국민들이 납득되는 방식 제일 중요한 건 그 대목일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정의 우선순위 문화도 중요하고 사실은 안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이제 시급성을 좀 잘 잡는 그런 이제 합리성이 갖춰지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죠. 자, 다음 이슈도 또 이제 대통령도 등장하고 정치권이 이게 참 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 수정 요구 입법 추진 이게 지금 일부 언론에는 또 시행령 견제법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워낙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여소야대 국회로 돼 있다 보니까 네. 야, 국회에서는 이게 입법 관련해서 정부가 좀 지원을 받기가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국회 입법보다는 대부분 시행령을 통해서 가자. 이번 정부가 그런 기조를 갖고 있으니 네. 시행령도 좀 부당한 것은 맞겠다는 게 또 민주당 입장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시행령 수정 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가 많다. 이게 대통령의 입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금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뭐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를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거 위헌 소지가 있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냐라는 질문에 어떤 법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거부권 행사할 생각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걸 건들면 안 된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법으로 어떻게 보면 그걸 막기 위해서 옥죄는 그런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임 작가님. 네. 제 상식으로는요. 네. 제가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데 시행령은 차치하고 하위법이 상위법하고 충돌을 해요. 그렇죠. 그럼 상위법 우선인 거잖아. 그거는 뭐 당연한 법을 어떤 개정해야 되는 원칙인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이 법률 중에서 최상위는 당연히 헌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에서 입법한 이 법률이고요. 그렇죠. 그 밑에가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자체도 이제 그렇습니다. 시행령 조례 이런 게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단계별로 있는데 네. 말하자면 당연히 법률에 기반해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 그러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시행령과 법률이 충돌하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이 입법이 돼가지고 그게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결정하는 건 행정부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시행령을 조금 바꾼 거다. 원 취지에 맞도록 바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충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국회 입장에서는 여기에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그걸 이제 바꾸려면 입법을 더 정교하게 해서 아예 이제 시행령을 다시 이제 틀어막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헌법소원 같은 이제 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게 대응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응천 의원이 아예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또 하나의 이제 난맥상에 봉착하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2019년으로 돌아가 보면 네.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야당에서 시행령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했었고요. 뭐 2천여 개에 달하는 시행령 공포만으로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똑같이 이거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이 법률을 우회해서 현행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통치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었다는 사실. 네네. 그 대상이 뭐였냐면 이번에 논란이 된 검찰 사무 보고 규칙입니다. 그 이제 이거를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되돌리는 조치를 네네네. 했었던 그 내용인데 이게 결국 이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당사자가 됐다는 거. 네. 이걸 이제 국회가 어떻게 조율할지 이게 이제 정치력의 어떤 표본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위헌에 대해서도 헌법가치 수호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필요하다. 자, 이건 또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내용인데, 임 작가님 설명이 너무 명쾌해서 네. 딱 정리가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그럼 이제 주말에는 대통령과 브로커 관람을 했고, 오늘은 봉하마을에 간다고요? 네,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이제 단독 행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이 사안에 좀 물어봤어요. 네네.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가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또 김 여사의 공개활동 신호탄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하다. 네. 또 이 김 여사한테 메시지를 전달한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냐.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이번에 일정이 조율돼서 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자들이 해석에 해석을 더하니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뭐 이걸 통해서 공개 행보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꼭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또 사실은 오늘 일정이 비공개로 추진되려고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알려졌고 그래서 환담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대통령실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방 일정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조만간 경남 양산 평산마을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만난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15일에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 과거엔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여사가 전임 대통령 부인과 회동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있습니까? 제 기억에도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차례차례 방문하는 식의 행보는 네네. 잘 기억이 안 나는 거 보통 보니까. 행사에서 만나죠. 네. 권양숙 여사는 이제 취임식에 건강 이유로 못 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공식 예방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치적 행보에 가까운 거라서 뭐 기존의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행사 형식으로는 많이 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긴 한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거를 실천하는 단계다라고 이제 해명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통령실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 예방하는 이 행보는 어쨌든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당시에 이제 캠프가 약속했던 건 사인으로서의 김건희 혹은
배우자로서의 김건희인 것이지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공적 행보, 공적 행동을 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었던 거고 네. 청와대 제2부속실도 이제 폐지하기로 약속을 했었던 네. 건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영부인들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들이 엿보이기 때문에 기존 영부인들은 팬클럽 얘기는 보도된 바가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을 이제 네네. 팬클럽에 제공을 해서 그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된다든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신문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동물권과 관련된 얘기, 자신의 어떤 신조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밝히면서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이 구상도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굉장히 좀 일종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필요한 어떤 정치적 활동은 네. 영부인이 오히려 대행하기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네. 때문에 기존 약속과 어떻게 다른지 대통령실에서 한번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적, 사적 이 기준을 대통령실이 이제 딱 갈라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2부속실은 폐지됐지만 부속실에서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리도 할 것이다. 심지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대통령실 5층 현재 쓰고 있는 임시 집무실을 네. 향후에는 이제 또 여사용으로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전용방은 아니고 다목적실로 쓰는데 이제 대통령 부인도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거 좀 빠른 정리가 있어지길 기대해 보고요. 자, 지금 12시 41분 넘었습니다. 이 월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요란한 소나기로 인해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현재 서울은 소나기 구름은 모두 빠져나가면서 하늘빛만 흐립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진 오후부터 중북부 지역에 또다시 요란한 소나기가 예고됐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우산은 꼭 챙겨 나오셔야겠고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추풍령 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영동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이어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오산 부근에서 짧은 정체 있고요. 신탄진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부근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3차로에서는 동물 사체가 떨어져 있어서 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서울 요금소 부근 3차로는 화물차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4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전임 정부의 비리를 과연 수사할 것인가. 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 상당히 근거를 확보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가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아마 이르면 내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에게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 바로 이제 백운규 전 장관이 이 장관의 어떻게 보면은 이 권리, 직권남용을 통해서 후임 기관장들을 뭐 사직서를 받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다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 이걸 사표를 낸 일부 기관장들부터 검찰이 확보했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 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이런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검찰 쪽, 법조계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또 영장을 청구한 데는 상당 부분 좀 자신감이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청와대 개입이 없다라고 백 전 장관 얘기를 했지만 오히려 이 얘기를 깰 수 있는 어떤 논리적인 아니면 구체적인 자료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 이게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또 구속 이후의 수사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청와대 고위 인사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혹은 뭐 검찰이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칼을 빼든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는 이제 탈원전 이슈가 있고 요건 그와 다르게 네. 산하 기관장을 이제 임기 전에 내쫓으려고 했다.
근데 환경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이미 실형을 똑같은 혐의로 선고받았단 말이죠. 자, 임 작가님. 네. 구속될까요? 구속 여부는 뭐 저희가 여기서 된다 만다를 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도 이제 관련 그 혐의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는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 기각이 된 적이 있죠. 이번에 이제 새로 또 압수수색을 해서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뭐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뉴스가 돼서 그렇지 실제로는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그 직후부터 이제 검찰이 굉장히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거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운규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처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방위로 이제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이 조금 더 커진다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사정정국으로 이제 사안이 좀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상당한 좀 어떤 영향력이나 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만 지금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그런데 또 이제 비위가 있다면 수사하는 게 원칙 아니냐라고 하는 답변 단계 있었죠. 자,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보죠. 먼저 야당, 민주당. 지금 이제 우상호 혁신비 비대위 체제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우상호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육성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생 문제, 또 경제 위기, 또 여러 가지 안보 불안 등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여당, 특히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제가 기억하기로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그러한 합의에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법사위의 위상을 바꿔주든지 바꿀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리에 따라 법사위를 양보하든지 권성동 대표의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얘기는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한 발언입니다. 주말 사이에 이제 기자간담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 주로 법사위 관련해서 국회 원구성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다. 이렇게 정정을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대위의 첫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첫 일성이 좀 중요했는데 여당을 향해서 양보를 촉구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 이거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지금 국회를 향한 원성이 자자합니다. 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힘들어하는데 국회가 안 열려서 일몰제 해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있어요. 국회가 지금 안 열려가지고 이런 문제들 이 어려운 국가 상황 또 안보 문제도 불안하고요. 국회가 일도 안 하는 게 어떻게 된 거냐 비판이 쇄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일성으로 국회가 못 열리고 있는 것은 정부 여당 탓이다. 여당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내놓기로 약속했는데 왜 안 내놓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호 위원장은 아니 이게 법사위원장 이 법사위가 평범한 상임으로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한 거다. 전제가 지금 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냐라고 여당의 책임. 여당이 그러면 법사위 개혁에 대해서 혁신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든지 해라라고 공을 여당에 넘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체계자구 심사만 하고 옥상옥 역할 하지 마라. 하는 얘기는 쭉 나왔었죠. 상당히 좀 노련한 어떤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동안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여야가 이제 줄다리기를 할 때 상당히 무게추가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거는 작년에 이미 합의를 했던 거니까 네네.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라는 이제 논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이제 견제할 역할을 위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걸로 이제 보일 수가 그렇죠. 있는 거라 뭐 지난 주말에도 사실 SBS를 비롯해서 이제 몇 개 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대체로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더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전에서 밀리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우상호 위원장이 들고 나온 거는 작년 7월에 있었던 여야 합의 그 자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먼저 합의를 지켜라 이렇게 나온 건데 그 당시 합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11개, 이제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기로 하고 대신에 법사위의 기능을 체계 작구 심사에 국한을 하고 본회의에 부의될 때까지 법률안이 부의될 때까지 체계 작구 심사 기간 자체를 지금의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아까 이제 박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사위의 기능을 상원 역할을 하는 지금의 역할 말고 실제 원래 역할에 이제 부합하도록 바꾼 뒤에 법사위원장을 준다라는 합의안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기에 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상호 위원장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법사위원장을 여가 같냐였지만 딸려 있는 조건이 있었다. 그걸 지키고 전체적으로 가져가셔라. 자, 이제 또 여당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건 내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도 지금 취임 1년이 이제 됐어요. 네. 지금 이 기자들하고 간담회 한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이제 취임 1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습니다. 절반 지났죠. 네, 지금까지는 큰 선거를 치르느라 내 정치, 내 색채를 못 보여줬는데 앞으로는 내 정치, 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루고 싶은 세상, 옳다고 생각했던 세상과 정책, 그리고 제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당을 만들기 위해 제 의견을 더 많이 투영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연히 그 과정은 민주적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당 윤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24일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징계가 결정되면 당 이 대표 자리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니 앞으로 1년 남아있는 임기 동안 내 모습, 내 정치 보여줄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한 그런 셈으로 풀이가 됩니다. 선전포고했다. 네. 1년 동안 큰 선거 2번 치르고 성과를 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면서 보수 정당의 젊은 리더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 그동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자기 정치를 더 강화하겠다. 뭐 합니까? 어떤 거 보여줍니까? 여기서 더라는 생각을 아마 이제 정진석 의원은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자기 정치라는 단어는 사실 형용모순이긴 하거든요. 네네.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 정치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비판적으로 쓰이죠. 유독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맞아요. 뭐 사실상 정치인들끼리 이 말을 주고받는 얘기는 욕설을 한다는 것과 거의 동급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거꾸로 치고 나간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청년 대표로서의 본인의 위치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 자기 정치라는 테마가 국민의힘의 이제 개혁을 이끌 상징인 것처럼 이제 이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아마도 정진석 의원과 지난주 내내 이제 이어졌던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안 이어졌던 소위 이제 원격 대결. 그래서 나름의 어떤 여론의 승기를 잡았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 월말에 있을 윤리위원회 심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고비거든요. 그 전에 더 몰아쳐서 여론의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윤핵관 그룹에서는 소위 이제 민들레 모임을 한 발 후퇴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준석 대표가 좀 주도권을 쥐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자기 정치, 이기적인 정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의 색깔을 보여주는 정치일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한입뉴스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임경빈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청취자 8259님 신청곡인데요. 왁스의 머니 듣고 싶어요. 정치권은 복잡하기만 한데 요즘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 서민들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돈 생각이 절로 나네요. 자, 머니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오려논에 물 터놓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오려논은 올벼를 심은 논을 말하는데요. 올벼란 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벼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물이 한창 필요한 시기에 오려논에 물꼬를 터놓는다는 뜻으로 매우 심술이 사납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속담의 뜻과 연결해서 심술과 관련된 속담을 몇 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논두렁에 구멍 뚫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서 논물이 새어나가게 하는 못된 짓이라는 뜻으로 매우 심술이 사나운 짓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려논에 물 터놓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속담이죠. 또 고추밭에 말 달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심술이 매우 고약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애호박의 말뚝박기와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쩜 그렇게 성미가 고약한지 새해 첫날부터 고추밭에 말 달리는 시기였어. 또는 그 아이는 애호박에 말뚝 박듯이 친구들한테 온갖 심술궂은 짓을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 된 흥정 파의하기란 속담도 있는데요. 여기서 파의하다는 의논을 그만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심술이나 실수로 인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일을 망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예,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 세계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대기가 많이 불안정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모레 수요일 오전 사이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앞으로 제주도와 강원 산지, 경상도 해안에는 10에서 40mm, 강원도 해안과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7도, 광주 25도, 강릉과 대구, 부산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지 않는 중서부 지역은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며 낮 동안 더울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생산 중단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멘트의 경우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해 일부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해 사직서를 내게 하고 한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달 중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코로나 위기 종식 선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 자, 미국 국무부 웬디 셔먼 부장관의 지난주 발언이었는데요. 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한반도 주변국들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죠. 자, 북한은 정말 5년 만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인가? 국제사회는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홍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북한노동당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사흘간 개최했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발언이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 자, 이것을 재천명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대회 메시지의 기조로만 본다면은 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일단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네. 지난해죠. 1월에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이 강대강 선대선 원칙, 즉 강하게 상대가 나오면 나도 강하게 나오고 선하게 나오면 선하게 가겠다. 이 원칙을 제시한 이후에 이 강대강 원칙이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대강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정면 승부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네.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은 기존보다는 상당히 좀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한층 더 부풀려서 얘기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든 그 뒤로 물러나지 않고 먼저 승부를 걸더라도 최대한 먼저 그 정면에서 맞대응하겠다라는 기조를 일단 이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것이나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그리고 직접적인 언급은 일단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용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카드들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외의 경제 부분이라든가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다. 그래서 위기를 잘 관리하자라는 것이 기본 기조이고 네. 아마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경제적 성과, 뭐 식량에 있어서의 어떤 이렇다 할 방안 이것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 언급하셨지만 남측이나 미국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발언은 없었다. 자, 지금 초미의 관심이 이 핵실험 임박했는가 이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북남 관계를 대적 투쟁이라고 표현을 바꿨다.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일단 그 대적이란 그 대적 행동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등장한 시점을 우리가 처음 그 거슬러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두 번째 등장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은 2020년 6월이었죠. 이 당시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당시에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라든가 김여정의 부부장이 담화를 내면서 대적 행동 계획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본다면 상당히 호전적으로 북한이 반응했던 시기에 썼던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이제 그 말은 결국 대남 관련, 한국 관련해서 향후 북한이 취할 태도는 상당히 호전적으로 강수를 두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뭐 여기에 대한 아마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기존의 그 9.19 군사 합의와 같이 남북한이 소위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합의들을 일종의 어떻든 파기하는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남쪽과 관련된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북한의 122mm에서 240mm 정도 되는 방사포가 서해 일대에서 5발 발사하는 행보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든 대적 행동 계획을 행동으로 한번 보여주는 의미도 타이밍상 있어 보이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대적 행동이 남측을 향한 일종의 어떻든 기존 남북 간의 어떤 합의했던 내용을 파기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방사포 발사만 얘기했는데 지금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나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이제 엄포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회의에서는 승진 인사도 단행이 됐는데요. 익숙한 이름들이긴 해요. 최선희가 외무상으로 다시 임명, 그리고 기존 외무상이었던 리선권은 통일전선 부장으로. 자, 이건 어떤 기조로 읽어야 할까요? 예, 뭐 이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은 이들이 주로 그래도 협상의 시기에 등장했던 주요 활약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대미 협상 또는 대남 협상을 일정 부분 염두에 두는 행보가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성향이 강성입니다. 주로 어떻든 싸움딱, 뭐 고슴도치,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협상가들입니다. 그래서 최선희 같은 경우는 대미 협상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그러니까 소위 외무성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인물이고 특히 이제 대미 쪽만 맡아왔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일종의 어떻든 그 읽는 해안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공세, 뭐 협상 전술 이런 것이 상당히 능수능란한 인물이고요. 또 한편에서 과거 대미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원칙론을 높게 문턱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거나 또는 협상 이전에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을 펼칠 수 있는 논리,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역으로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이성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 출신인데다가 과거 남북 고위급 회담의 단장으로 활약했던 바가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독서를 많이 내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어떤 발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호의적이거나 화해 국면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발언보다는 대체적으로 독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의 일종의 어떻든 좀 약간 이슈화됐던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향후에 아마 이 사람이 그 대남 관련된 일을 전반적으로 맡아본다면은 상당 부분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그 리선권이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내부에는 단순히 뭐 남북 대화만 하는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첩보 수집이라든가 난파, 뭐 그다음 공작 이런 것까지 다 포괄되는,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여러 부서가 혼합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의 면뿐만 아니라 상당히 공작적 측면들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남 공작 전문가로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원회의가 끝나면 핵실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방사포 5발이었어요. 자,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려는 북한, 대내외에 드러내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그 폭발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 6차 때의 50킬로톤 규모보다 더 큰 위력으로 실험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일부 관측처럼 경량화로 실험을 하게 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북한이 기존에 했던 이제 언급으로 봤을 땐 두 가지 가능성 모두가 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1월에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업총괄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략무기 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 초대형 핵탄두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대형 핵탄두라는 거는 기존 6차 실험 때 50킬로톤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핵무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초대형 핵탄두와 더불어서 전술 핵무기를 다종하겠다는 또 표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보였던 행보는 주로 단거리급 미사일, 그러니까 이 단거리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이 개발을 상당히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기존의 폭발력보다는 좀 더 소형화된 그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로 소형화하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핵실험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소형화를 한번 실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 그 ICBM이라든가 뭐 폭발력을 실험하는 이 행동들은 이미 1차에서 2차까지 계속 증폭되면서 이제 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전술적으로 지금 가치가 높은 거는 오히려 전술 핵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고 전술적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실험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소형화 쪽에 초점이 맞춰진 한 10킬로톤에서 한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아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작다고 그 위험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변 상황입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 주민들 상황을 보면 코로나, 가뭄, 또 이제 장마가 오면은 북한은 수해 소식이 나오는데, 자 이런 좀 악조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핵실험을 결단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 예, 핵실험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조건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정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요. 네. 기술적 조건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주 6월 5일부터죠. 6월 5일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측 지방에. 특히 이제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상당 부분 그 기술적인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측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측 장비가 상당히 습기에 민감하고요. 습기로 인해서 계측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폭발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핵실험 조건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1차에서 6차까지 실험할 때 여름철에는 단 한 번도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 땅이 좀 굳어있는 가을이나 겨울에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까지 지금 북한 지역에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내일부터 해서 며칠 동안은 잠깐 이제 화창하지만 기본적으로 6월 25일 정도 되면 다시 장마철로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장마철에 굳이 기술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이 11월에 이제 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지금 아마 이제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칙적인 측면에서 북한 핵실험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부분에는 정세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에 중국도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전혀 눈치 안 보고 핵실험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과를 최대한 보여주고 소형화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과정으로 인해서 9월 9일이나 10월 10일과 같이 공화국 창건일, 당 창건일에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여름에 한 적은 없다. 자, 이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요. 무려 2년 7개월 만에 한미일 국방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탄도미사일 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고요. 자, 지금 이러한 이제 국제적인 공조 노력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효과라기보다는 기본 태세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서로 이제 경보,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경보 체계를 서로 협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 사전 논의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 내지는 최소한 거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일정 부분 담는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엔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문제도 아마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향후 중장기적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중장기 차원에서의 계획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건 태세에 대한 부분이고 네. 솔루션, 소위 이제 해법은 또 따로 하나 이제 트랙이 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미일이 또 한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거나 개발을 좀 지연시키거나 또 향후의 협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해법에 관련된 네. 정교한 로드맵들이 좀 강구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태세와 해법은 좀 다르다. 솔루션도 필요하다. 자, 그런데 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좀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이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 실장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 자리 잡고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핑크. 자, 그리고 시사본부에선 처음 오시는 먼데이 스페셜 게스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계신 곳에 항상 하게 계시더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좌철근 우은하. 허은하고 세 명이 삼일체처럼 나와요 항상.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벌써 한 달 됐습니다. 두 분께 새 정부 한 달 평가를 보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한 달이 정말 1년 된 것 같아요. 길게 느껴졌다? 길게도 느껴지고 왜 이렇게 이슈들이 많은지. 이슈가 많았다. 어제 빵집 다녀오신 것도 그렇게 이슈가 네, 되고. 주말에. 영화 보신 것도 이슈가 되고. 저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사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주말에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하시나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는구나.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게 돼서 네. 참 그런 의미에서 참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다. 근데 길게 느껴졌다. 이슈가 너무 많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당 입장이신 거죠? 우리 김철근. 한 달 아주 보기 좋던데요. 한 달 보기 좋았다. 네, 그 나라가 좀 정상화되는 느낌. 행복하셨습니까? 우선 청와대가 개방이 됐고 과거 건부가 국민들에게 전부 다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됐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기자들 만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빵집을 가든 광장시장을 가든 백화점을 가든 이렇게 최고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언제든지 자주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이게 한 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쭉 했으면 좋겠어요. 5년 동안? 오히려. 네. 뭐 또 하다가 중간에 그치거나 안 하는 초반기에 마치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게 아니라면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안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 쉬는 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쉬는 날 그렇게 다니면서도 좀 쉬고 국민들에게 소통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일부 국민들은 보기 좋다. 또 다른 국민들은 TMI라고 하셨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이다. 대통령의 사생활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이제 두 분의 이 평가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상반됩니다. 자,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거 한두 가지를 대부분 요거를 뽑는데 자, 집무실 이전 하나 있죠. 아까 잘했다고 김철근 실장님 얘기하셨고 또 하나는 약식 기자간담회, 출퇴근길, 도어스태핑. 자, 노 변호사님 이 도어스태핑하고 집무실 이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집무실 이전은 뭐 여전히 저는 뭐 왜 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대통령이 여사에게 만약에 내가 청와대를 먼저 보여줬으면 이전 못했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 안 보여주셨을까? 미리 좀 보여주시지. 응?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랬잖아요. 이런 도어스태핑 큰일 난다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좀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즉석에서 대답해 주시고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답하시는 게 뭐 명쾌하게 딱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본인이 대답하시는 게 우리들 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용산 공원 관련해서 또 이름 짓는 것도 제 가장 최근에 생각나는 게 영어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말로 하니까 좀 이상하다. 뭐 내셔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된다.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약간 좀 뜨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얼핏 금방금방 딱 귀에 들어와서 저렇게 이렇게 즉석에서 대답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뭐든지 준비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탁탁 하는 게 물론 뭐 신선하고 재밌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네, 김 실장님. 아니 저는 엄청나게 혁명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적 변화다. 아니 이전에 대통령들께서 구중궁궐에 갇혀서 1년에 한 번 뭐 기자간담회 기자회견 장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렇게 소통 부재의 상태였는데 대통령께서 매일 아침에 가벼운 질문도 있고 무거운 질문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에 맞춰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게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산 이전이 국민들과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 행태들이 굉장히 보기 좋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렇게 뭐 도스태핑처럼 뭐 매일매일 또는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기자 간담회 기자회견장에 여러 번 많이 섰다면 대통령들께서 그러면 좀 덜 하겠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 대통령 한 10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날마다 나와서 기자들 앞에 선다는 건 거의 국민 앞에 서는 거잖아요. 궁금한 거 한두 마디씩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혁명적 변화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준비 안 된 뭐 답변이나 이런 게 다소의 어떤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더 득이다.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통을 하려면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하거나 뭐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거나 뭐 반응이 있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국민청원 같은 제도는 왜 또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는 그냥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 혹은 내 할 말만 하겠다 이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하겠다. 이걸 가지고 소통이라고 말한다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 분은 뭐 지금 김철근 실장님은요 눈에 하트 뿅뿅 너무 행복해하시고 네, 눈꼬리가 넘어가가지고 너무 그냥 행복한 얼굴로 행복.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은 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에요. 네. 자, 이게 다 국민의 시각이죠. 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관련해서 지금 어제 대통령 내외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고요. 또 이제 칸에서 개가를 올린 영화인들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서 권양숙 여사를 만난다. 자, 요 소통 행보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권양숙 여사 만나는 거 좋죠. 좋다. 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왜 만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만나셔서 뭐 이전에 그 대통령 부인 만나셔서 얘기하시고 뭔가 좀 찾아가시고 하시려는 건 좋죠. 근데 요즘에 김건희 여사가 워낙 뭐 팬카페를 통해 가지고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건희 사랑인가요? 그쪽에 의외로 그쪽에 사진이 그냥 막 계속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내조 하신다는 그 해서 우리가 사실 걱정했거든요. 너무 안 보이실까 봐.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정말 대통령보다 훨씬 더 행보가 다각도로 활발하셔가지고 저는 참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에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왜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러느냐. 5층도 이제 접견실을 바꾼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초창기 때 그렇게 말했던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다 사라지고 이제는 또 아주 공식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시는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자, 조용한 내조라고 말한 것에 비해선 대외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좀 변화된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대통령 부인 여사들하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식적이고 공적인 그 조언과 그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셨어야죠. 사실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권양중 여사 만나러 가는 건 저도 그 봉화를 다녀왔거든요. 가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지도부와 함께 권양숙 여사님을 뵀었어요. 5월 23일 날인데. 네네네. 그때 김건희 여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 환담 자리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임 대통령님 그 여사님 가서 뵙고 또 말씀도 듣고 소통하는 건 굉장히 좋은 행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과거는 영부인이라고 불렀는데 뭐 내조의 방식 사실은 뭐 스타일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예,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은 되겠죠. 자, 오늘 아마 만남 이후에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건 그 이후에 또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가져보고요. 자, 이번에 다음 이슈 제목이 참 수박과 민들레. 이게 뭐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자, 어제 오후에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90분 동안 했습니다. 바로 이준석 대표인데요. 지금 김철근 실장님이 너무 내용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육성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죠. 수많은 제가 봤을 때는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참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민주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하지만 제 의견의 색채는 더 강해질 것이다. 다음 당대표가 할 텐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강하게 소회와 향후 포부를 밝힌 것으로 오늘 보도가 쫙 되고 있는데요. 김 실장께 여쭤보죠. 자, 자기 정치 하겠다. 어떤 뜻입니까? 지금 1년을 지났잖아요. 이제 절반 지난 거죠? 1년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거만 했어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만 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본인의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지방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여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색채를 내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총선까지는 이제 전국 단위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당 이런 그것을 만드는데 자기 메시지와 비전과 내용을 좀 같이 더 많이 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사실 이준석 대표가 1년 지나오는 과정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방금 그 싱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온갖 그 공작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게 경이롭다고 얘기했는데 공작. 네. 예? 굉장히 힘들었죠. 그 영선의 30대 대표 헌정사 최초의 여야를 막론하고 최초의 30대 대표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결국 그 야당 대표를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보수계열 정당이 가지고 있던 꼰대 정당의 이미지 그다음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여러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갖고 대통령 선거에 임했고 결국은 전통적인 방식 이른바 지역과 진영을 뛰어넘는 그 세대 포위 20, 30대의 새로운 지지층과 그다음에 호남의 지지 확대를 통해서 근소한 차이라도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한 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공작이 많은 공작 이 공작이 뭐 상대 당이나 정부의 공작이 아니라 당내 공작을 주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당내에 적들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지난 2번 선거를 크게 고생하면서 치른 건 맞는데 이준석이 안 보였던 적은 없지 않느냐. 언제 자기 정치 안 했느냐 하고 내부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부글부글 끓는 이제 당심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철근 실장님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다. 네, 자기 세력이 없는 영선 대표가 살아남을까? 사실 되게 궁금하게 보아왔는데 저는 살아남았다는 것을 일단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단한 생존력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만만한 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당에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여러 가지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분이 민들레 같아요. 네, 민들레 정말 생존력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야, 이준석이 민들레다.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 어디다 대놔도 정말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분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생각한
그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한 토대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냥 나이 먹고 어느 정도 그 동네에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토 세력처럼 그들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세력들하고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오면은 무조건 공천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바꿔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그게 성공적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철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공헌이 있다 확실히 생각해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야 이준석 너무 시끄러웠다. 내지는 자기 자랑만 해놨다. 너 자기 정치만 했다. 이런 얘기 사실 들립니다. 그리고 그건 다 당연한 저는 평가라고 보는데 저는 그게 요즘에 이 정치하는 스타일하고 옛날 스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의 대표들은 이제 당권하고 뭐 대권하고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띄우게 되면은 본인들은 또 좀 약간 숨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권을 잡아서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정치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큰 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좀 아우르거나 뭔가 좀 큰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역사가 유구한 이 당을 그러면 크게 만들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남고 이렇게 약간 단기간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살아남은 거는 되게 잘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큰 틀에서 하는 거는 잘했을까? 예를 들면 갈라치기 같은 거라든가 뭐 남성들을 중심으로 2030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하고 뭔가 조금 척을 지우게 만든다든가 물론 그거는 민주당도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모든 걸 다 혼자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선방했다 이렇게 보니까 선방했다.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엄청 고민을 했죠. 네네네. 작년 막 당선이 됐을 때. 당대표스러운 이준석으로 갈 거냐.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할 것이냐. 그 고민 끝에 결국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 영선의 30대의 그 프레시한 당대표가 왔는데 기존의 당대표처럼 틀에 가두면 결국 이준석스러우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굳이 젊은 그 영선의 30대의 당대표를 뽑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 이준석스럽게 당대표를 하는 거다. 해서 지난 1년을 정말 거침없이 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공격들도 많았고요. 뭐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잠깐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되기도 했고. 자, 네? 뭐 그런 상황까지도 됐었죠. 그래서 지금 노 변호사님이 제기하신 문제, 물음표에 대해서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준석의 생존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성공. 근데 문제는 당을 키우는데 리더십을 발휘했느냐는 의문. 자, 우크라이나에 같이 가셨죠? 네, 같이 갔다 왔어요. 김철근 정무실장님 같이 우크라이나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도 국내에 무려 국회 부의장과 설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폴란드에서 센 인터뷰가 나왔는데 이거 작심 발언이다. 옆에 계셨으니까 맞습니까? 아니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들어오니까 더 전쟁터 같더라고요. 우크라이나보다 이게 우리나라가.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정진석 부의장께서 사실관계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했죠. 그것도 대표가 외국 나가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왜 갔느냐 혁신이. 자, 근데 그건 10일 날 당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하면서 얘기가 모두 반해서 공개를 다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사실관계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기하면 정진석 부의장 공격하는 꼴이 되니 더는 설명을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선배 얘기하고 이게 꼭 사람들이 싸우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가는 한국식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먼저 공격하지 않으나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반드시 10배 100배 되도록 합니다. 여기는 싸움 당사자고 지금 노 의원님은 이제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시니까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 의원 선배와 이준석 대표의 설전 어떻게 보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아니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겼죠. 그런데 좀 얄밉게 이겼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물론 결국에는 너 몇 살이야로 끝나는 거 되게 좋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그거는 전 어쩔 수 없이 좀 겸손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예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선배님. 솔직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도망갔다고 봅니다. 왜 도망가요? 솔직히 말해서. 도망갈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잘 도망갔다고 봐요. 그때 갔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좋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안 갔었으면 정말 시끄러웠을 것 같고 괜히 공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괜히. 저는 그런 공격은 부당한 공격은 앉아서 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차단을 보고 잘했다. 그때 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대리전 뛰었고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대선 내에서 이기고 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정당당하게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고 나는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머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서 잘했다고 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진석 부의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보세요. 너 몇 살이야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요. 너 몇 살이야 그러고 나면 자기가 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린애랑 싸워서 이겨봤자 그게 뭐고. 그 얘기하면 지켜보던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지면 정말 창피스러운 거고 이겨봤자 뭐 본전인데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진석 부회장이 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민들레 호씨와 또 연결돼가지고 또 징계 돼버렸죠. 이번에 권성동 의원하고 연결해서. 근데 요점은 이준석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된다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된 겁니다. 두 분이 조금 비판하는 척하면서도 칭찬 일색이에요. 자, 실장님. 지금 그래도 위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 24일로 예정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징계위. 지금 이제 보수 논객 한 분이 여기 나와서 자신이 들은 첩보로는 징계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하기 어렵겠죠. 어렵다? 왜냐하면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선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개시했는데 우리 당의 당헌 당규로 보면 대표는 관할이 아니에요. 이 관할에 대한 해석이 그 논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 결론이 나와야 그걸 보고 팩트가 뭐다. 그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더군다나 뭐 품위유지 위반 뭐 얘기를 하는데 품위유지를 뭘 위반을 했으며 그 결과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 뭐 우리가 두 번 다 대승을 해갖고 이겼는데 영향을 줬느냐? 뭐 무슨 영향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리도 어차피 이게 그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판단 이런 걸 겸해서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할 거면 그거 뭐 공개하자고 했잖아요. 있는 사실들 다 얘기하죠. 쭉 되는 얘기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뭐 녹취록 막 그 편집해서 틀은 녹취록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녹취록 원본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봐도 저는 뭐 크게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할 만한 사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정미경 최고위원도 이건 징계위 깜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시각도 이제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장님 짧게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거 그 이제 장기훈 의원 빠지기로 하고 좀 수그러진 겁니까? 원래는 내일 모레 아마 모임을 처음 하기로 했는데 그 모임 자체가 미뤄진 것 같고요. 원래 이제 민들레 모임을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런저런 많은 우려들을 표명을 했고 결국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 뭐 안 하겠다 했고 이랬기 때문에 원래 당초 생각했던 규모 그다음에 세력 뭐 이런 것은 거의 사라지고 혹시 하게 된다면 순수한 의원님들의 그냥 친목 모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공부 모임으로. 그 이상을 하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노 변호사님의 예언을 들어볼까요? 다른 이름으로라도 민들레가 살아날까요? 당연히 존재하겠죠. 당연히 존재한다. 친윤 모임은 존재한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친윤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현재. 그런데 지금 그 모임을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게다가 그 모임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모임이라면서요. 뭐 사람들 말하기를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니 지금 한 달밖에 대통령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동훈 장관을 위한 모임이 왜 필요합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윤핵관 내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네. 그 얘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요.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이준석 대표만 살판 났다. 자, 요거 아니, 이제 1주년 됐다고 너무 네, 노 변호사님의 뭐 개인적인 추측이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또 다를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 민들레가 있었다면 혹시 살아날지 모른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 시끄러운데 여름철 과일이죠. 수박, 이른바 수박 논란입니다. 자, 맛있는 수박이 어쩌다 이렇게 당권 다툼을 뜻하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수박 금지령 한번 직접 듣고 오죠.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들을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대위가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그런 맞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이 동조 내지 의지를 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뭐 더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나 모두가 분명한 좀 선을 긋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내용이 좀 쪼잔해 보이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의 대화치고는 좀 찌질해 보이고 수박 뭐 얼굴 보여주고 저게 뭐 도둑이 시민에게 뭐 도둑이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좀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게 뭐 성질내고 들을 일도 아닌 것 같고. 예. 네, 이른바 수박 금지령. 자, 민주당 내부 상황이 뭐 그 정도로 좀 어수선하고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수박이란 표현보다 민주당의 위기 요인 자체가 신뢰의 위기고 분열의 위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자, 김철근 정무실장님. 네. 사실은 민주당도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알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큰 선거에 2번 졌잖아요. 네. 졌는데 진당 같지가 않아요. 아, 진당 같지가 않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 입장,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뭐 오히려 좀 좋은 편이죠. 이게 빨리빨리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수박 금지하니 많이 이런 논쟁을 하고 뭐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예. 저는 거대한 공룡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주라기 공원이네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수박 얘기 나온 지 1년이 넘었고요. 네네네. 골물대로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거잖아요. 저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고 보고 터질 때가 지금 됐다? 터진 시기도 저는 뭐 지선 끝났으니까 당연히 터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민주당이 휘청거리거나 뭐 정말로 뭐 망가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터트리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훨씬 낫고요. 제대로 아마 다시 한번 좀 정비해가지고 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뭔가 좀 새롭게 만드는데 좀 일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새로운 그런 개혁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꾸릴 수만 있다면 이거는 이제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참 멸종 직전의 공룡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아까 민들레 얘기도 했지만 여야 내부에서 다 보이는 양상인데 한쪽은 이긴 자들의 농공행상이다. 한쪽은 패배한 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근데 보니까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설전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윤영찬 의원과 이수진 의원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 논란까지 번지고 있어요. 김철근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상황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단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의 주도 세력은 586 세력입니다. 네네, 현재. 586이 거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고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도 그들이 주도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대체할 세력이 지금 현재는 잘 안 보이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뭔가 그 모멘텀이 될 만한 그 뭐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무슨 새로운 그 신진 인사든 그런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더 어려운 형국이라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의원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 다툼 싸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은 당분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더군다나 그 실존하는 뭐 물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의원으로 돌아온 이재명 의원이 네네. 향후에 당권으로 갈 거냐 말 거냐도 굉장히 큰 핵심 관심이죠. 여러 지점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정리될 거냐. 네.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당내 그 파워
힘 이게 차기까지 보존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쉽게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일 겁니다. 자, 그래도 뭐 노 변호사님 이제 터질 게 터졌다. 골맞던 염증이 아마 치유가 될 것이다. 멸종할 것이다. 두 분 말씀 중에 누가 맞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빨리 가네요. 자, 오늘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과 주간 이슈 먼데이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를 모시고 국제본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프랑스에서 지난 4월 대선에 이어서 총선이 또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5년 임기를 거의 같이 할 하원 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총선이 12일에 실시가 됐고요. 네. 일단 1차 투표율은 47.5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낮네요. 낮다. 네, 제가 그 1차라고 얘기한 이유가요. 이게 프랑스는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없으면 일주일 뒤에 2차 투표에서 1위와 등록 유권자의 12.5%가 넘는 표를 확보한 2위에서 4위가 다시 붙는 방식입니다. 여기도 결선 투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범여권 중도연합 앙상블과 또 대선 때 3위를 기록한 강경좌파 장 리크 멜랑숑이 이끄는 좌파연합 리프 간의 대결인데요. 제가 지금 결과를 보고 들어왔는데 앙상블이 25.75%고요. 리프가 25.66%예요. 거의 박빙이네요. 거의 2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요즘 다 박빙이구나. 현재 범여권 의석이 345석인데요. 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연합이 법안 통과를 보장하는 과반 의석인 289석 이상을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유권자들이 일단 투표율은 1차 때보다 더 낮아져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온건한 정당을 뽑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현지 언론 매체에서는 그래도 289석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좌파보다는 중도가.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프랑스 내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전년보다 28%, 식품 가격도 4.2% 올랐고요. 5월 물가가 1년 사이 5.2% 증가하는 등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분노해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가 봐요. 정치가 이 민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민생 해결 안 해주니까 그렇죠. 자꾸 투표 보이콧. 야, 여기에 지금 지난 또 우리나라 지방선거 50% 턱걸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핵심적인 쟁점들이 있겠죠? 총선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마크롱 대통령은 일단 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진 가계를 보호하겠다면서 연금 인상과 세금 감면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연금은 올해 초 1월 1.1% 올렸어요. 그리고 7월에 특별히 4%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식품 바우처와 공공 분야의 임금을 인상하겠다. 유가보조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의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이 멜랑숑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발 본인을 좀 밀어줘라. 그러면 총리가 돼서 마크롱 정부의 정년 연장 등 친기업 정책을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25년 만에 좌파 연합이 등장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원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은 멜랑숑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데 보통 국회의 과반을 채운 정당의 대표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크롱 대통령과 왜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맞붙었던 마린 르펜. 그러니까 대선 때는 극우정당 대표가 맞붙었는데 총선은 또 좌파 연합이 붙었네요. 그때 이 마린 르펜하고 사실 멜랑숑 대표하고 표 차이도 얼마 안 났거든요. 근데 이 극우정당이
국민연합이 지난 총선에서는 8석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15석 이상을 확보해서 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그게 달성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쨌든 총선 의석은 또 극우 정당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 자, 프랑스는 15석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우리와 좀 이제 의석 수가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자, 앞서 프랑스의 물가가 엄청 올랐다. 그래서 힘들다 경제가. 미국은 물가가 오른 것뿐 아니고 뭐 물건을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 분유 대란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리대 품절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5월의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가 올라서 석 달 연속 8%를 넘어섰습니다. 석 달 연속. 지금 엄청나죠. 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난이 가중이 되고 물류 정체 현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인기 브랜드 분유의 11% 정도가 품절되기 시작을 했고 뭐 5월부터는 전국적으로 분유 제품의 43%가 품절 상태였죠. 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왜 지난달 말에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독일에서 분유를 공수하는 특별 수송 작전까지 네. 펼쳤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분유 이 대란 부족하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생필품 공급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생리대가 몇 달째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진열대가 빈 것은 물론이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생리대 가격도 1년 전과 비교해서 1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하면 우리가 그 다양한 상품 수, 어마어마한 대형마트, 백화점의 논란은 고도 자본주의의 상징 국가인데. 그렇죠. 자, 이게 문제는 가격도 오른 게 문제인데 구할 수도 없다. 이 생필품을 구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수요가 폭증한 면화와 플라스틱 등의 공급 차질로 인한 건데요. 미국 CNN 방송은 몇 달 전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여성 소비자들이 생리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는데도 몇 달 전부터.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면화 생산에 필요한 비료의 주요 수출국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거든요. 네, 또. 예, 또 이제 전쟁 때문에 조달의 차질을 빚었죠. 여기에 또 하나. 주요 면 생산지인 텍사스 지역에 지금 엄청난 가뭄이 들이닥친 상황이어서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이 생활용품 업체인 P&G 측은 원료나 가공품을 필요한 장소에 가져다 놓는 비용이 점점 더 많이 들고 물건값은 점점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도 생리대는 소파나 운동화처럼 공급이 지연된다고 해서 구매를 중단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다. 네, 그렇죠. 여성들의 불편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와 기업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구조적 상황도 있지만 정부의 좀 미온적인 대처도 회초리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니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비교적 심각한 생필품 품절 대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굉장히 방역도 잘했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관리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잘했습니다. 네, 잘했다. 자, 다음은 태국의 일반 가정에서 이게 뭐예요?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자, 우리 국민들이 여행을 태국 뭐 관광 국가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가시잖아요. 이거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럼 우리 관광객들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솔깃. 네, 그러니까 9일부터 대마의 가정 재배를 허용하는 법안이 공식 발효가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신고만 하면 가정에서 대마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관련 상품 개발은 다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음식에도 활용이 될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행을 갔는데 식당에 밥 먹으라고 해서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사실 그 안에 대마가 포함된 음식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태국 음식은 또 향신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스파이시하다 그러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일상화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사실 굳이 구분을 해서 먹을 필요는 그전에는 몰랐으니까 없잖아요. 맛있다는 거 시켜 먹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법당국은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을 하잖아요. 엄격하죠. 그래서 태국 여행 시에 대마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관련 상품을 구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데 부분들을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런데 태국 당국이 최대 50만 가구에게 묘목 2그루씩을 무료로 나눠주고 고품질 대마 씨앗을 나눠준다. 근데 네. 정부가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농가 수익을 위해서요. 농가 수익을 위해서 마약 재배를 하다뇨. 맞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아시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 재배를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대마를 마약법상 처벌 약물에서도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합법하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대마를 이용한 의약품과 치료제 1181개가 개발이 돼 있고요. 전 세계 대마 시장을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국가 산업으로 키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이거 잘 알아보시고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 2개씩 받으실 분은요. 5558-9448-2139-8776-2584-2244님입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월요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